너는 우리 맏며느님 발끝도 못 따라가. 평생 떡볶이 냄새나 풍기며 살아갈 팔자가 어디서 감히. 동서, 주제 파악을 좀 해봐. 떡볶이 튀김이나 만드는 손이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뭐. 형님, 이 허름한 분식집에서도 배울 게 있답니다. 더러운 건 결국 깨끗이 씻어내야 해요. 형님처럼요. 안녕하세요. 재래시장 한 모퉁이에서 작은 분식집을 꾸려가고 있는 저는 올해 43살 박현주입니다. 저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참으로 고상하고 우아했지만 사는 동안 저를 엄청 무시해대더니 현재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우리 형님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워킹맘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은 그저 하루하루를 떡볶이와 순대의 냄새에 파묻혀 살아가는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지요. 제 인생은 어쩌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갑작스레 불어오기 시작한 배와 함께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21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이를 낳았고 시간이 흘러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으며 그 아이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친구들이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뜨거운 연애에 가슴 설레고 미래를 위한 취업 준비에 매진할 때 저는 젖병을 물리고 쪽잠을 자며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책임지겠다는 한마디로 저를 어른의 세계로 떠밀어 넣은 사실은 저보다 더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고 시댁이라는 낯선 울타리 안으로 발을 들였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요. 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제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입은 날마다 칼날 같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불만인 듯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애미는 가서 순대에 내장이나 손질하지. 뭐 때문에 집에 와서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 시간마다 어김없이 날아드는 시어머니의 비수는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알을 씹는 척할 뿐이었죠.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감히 같은 상에 앉을 자격조차 없는 그저 집안의 허드레시를 하는 애미일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애미라는 호칭만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는 완벽한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형수님. 저에게는 형님이라 불리는 분이셨죠. 형님은 시어머니의 자랑이자 저를 짓누르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으로 방송에도 종종 출연하며 강연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TV 속 형님은 늘 세련된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지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런 형님이 어쩌다 분식집에라도 한번 들리는 날이면 시장 상인들은 물론 손님들까지 모두 입을 모아 참 세련되고 고상하다 며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형님에게는 감탄을, 저에게는 동정이나 무시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반면 저는 떡볶이 양념이 덕지덕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 냄새를 온몸에 배고 튀김을 튀기고 차가운 순대와 내장을 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형님의 고운 손과 제 투박한 손을 비교하는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형님의 빛나는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에게는 온갖 애정을 쏟아부으며 우리 며느리는 역시 다르다고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형님이 오면 따뜻한 차를 내오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으며
심지어는 제가 만든 떡볶이조차 형님에게는 이런 걸 먹겠니? 라며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순대를 썰 뿐이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 불덩이를 삼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일찍 아이를 낳고 철없는 남편 말만 믿었고 시댁이라는 굴레에 갇힌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젊은 날의 모든 꿈과 희망은 떡볶이 국물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다 이내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저를 갉아먹는 현실 속에서 그저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재래시장 분식집 안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공간에서 저는 언제나처럼 형님을 마주했습니다. 형님은 늘 저를 불쌍한 동서로 대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보다는 우월감이 더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동서는 결혼도 일찍 했는데 참 많이도 고생했겠어요. 형님이 건네는 말은 언제나 제 심장을 콕콕 찔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웃는 얼굴로 말하셨죠. 이런 허름한 분식집은 그만두고 뭔가 배워보는 건 어때요? 동서도 찾아보면 재능이란 게 있을 텐데. 겉으로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속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배워봤자지. 이런 지저분한 곳에서 평생 살 팔자. 나는 조롱이 그 상냥한 목소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젓는 주걱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형님의 우아한 미소와 달리 제 손은 튀김 기름과 설거지, 물에 거칠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예, 현주야. 네 형님처럼 좀 품위 있게 살아야지. 매번 분식 냄새가 몸에 배서 어쩌니?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칭찬을 들으며 더욱 고상한 척, 마치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도 되는 양 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평생을 저 사람보다는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분식집에서 손님들을 받던 제게 옆 가게 채소가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나만의 오해일 수도 있는데 혹시 댁내 형님이랑 그린마트 김 사장이랑 좀 수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그린마트 김 사장과 수상한 관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라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고상한 형님이 제 머릿속으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채가게 사장님의 말은 그날 이후 제 귓가에 맴도는 불길한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이상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제게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을 찾아온 족발집 사장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단골 미용실 원장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형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까지 모두가 형님과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말솜씨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고 투자나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며 심지어 연인처럼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막장 드라마 속 주인공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린마트 김 사장님은 형님에게 홀려 가정까지 파탄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미용실 원장님은 형님에게 빌려준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형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왔는지, 어떻게 믿음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처참하게 짓밟았는지를 털어놓으며 분노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모든 면에서 자신을 나보다 낫다고 여겼던 형님이 사실은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니.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름과 멸시가 한순간에 부질없는 감정으로 느껴졌습니다. 형님의 그 고상함은 가면이었고, 그 속에는 시장 사람들의 돈과 마음을 노리는 교활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바닥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TV 속 우아한 커리어우먼이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악독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떡볶이를 만들며 이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지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모든 사실이 제 눈앞에 처참하게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여자 처음엔 고급지게 와서 얘기해요. 사업 투자하면 배당금 주겠다고. 근데 나중엔 연락 끊고 잠수를 탄다니까? 야채 가게 사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분은 마치 악몽을 이야기하듯 형님에게 당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꿈 같은 미래를 제시하고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차갑게 돌변하여 연락을 끊고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형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형님 때문에 몇몇 피해자들은 가정까지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린마트 김 사장님은 아이 엄마와 이혼했다는 소식에 고개를 떨구었고, 미용실 원장님은 형님에게 송금한 돈이 무려 3천만 원이 넘는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그 고상하고 늘 저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형님이 거짓으로 시장 상인들의 마음과 지갑을 터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다니.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형님에게 당했던 모든 서름과 멸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허름한 분식집은 그만두고 뭔가 배워보는 건 어때요? 라고 비웃듯 던지던 그 말 속의 비아냥거림,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무시하던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형님의 완벽한 이중생활을 감추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저를 깔보고 무시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형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이 끓는 소리 대신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형님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참고 살아왔던 제 인생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현주가 아닌 정의를 갈망하는 한 인간으로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아주버님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으로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마트 사장님이랑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요? 제 말에 형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고상한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무슨 동서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그래? 형님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이미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놀란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히 이런 말을 꺼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돈은 왜 안 갚으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등쳐먹나요? 그동안 형님이 사람들한테 뜯어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 피눈물 흘리는 거 안 보이세요? 제 말에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려 했고 시어머니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감히 네가 네 윗사람인 형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칼 같은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당황한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입 다물고 살기 싫어서요. 형님, 이 동네에 이제 다 들통났어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더 이상 고상한 척, 잘난 척할 수 없을 겁니다. 제 말에 거실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저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당황스러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짓눌렀던 그들의 권위가 형님의 위선적인 가면이 제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것을요. 제 안에 뜨거운 정의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터뜨린 폭탄 선언은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형님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저를 노려보았고 남편과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장 바닥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형님에게 쏟아냈던 말들이 씨앗이 되어 그동안 쉬쉬하며 묻혀있던 형님의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을 필두로 족발집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시장 상인들이 용기를 내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당한 피해 사실을 공유하며 형님에게 뜯어낸 돈이 억 단위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 사람들은 함께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형님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형님의 사기 행각이 형님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늘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며 시어머니의 자랑이었던 형님은 순식간에 이중생활 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인터넷에서는 이중생활 커리어 우먼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형님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이 나돌아다녔습니다. TV 뉴스에도 형님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한때는 지성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그 얼굴은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늘 자랑하던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그토록 당당하던 시어머니의 기세도 꺾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결국 형님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형님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형님은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 사과를 하며 피해금도 돌려주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고상하고 도도했던 형님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은 제게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복수심보다는 그저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결국 형님은 징역살이를 간신히 피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몇 개월 방황을 하였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조금은 안쓰러운 마음도 들기에 제가 먼저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습니다. 나와서 뭐라도 하라고요. 집에 숨어 있지 말라고요. 그리고 지금 형님은 제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명품 가방을 들고 우아하게 강연을 다니던 그 고왔던 손에 이제는 거친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과 컵을 씻어내며 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형님을 쳐다보며 여전히 수군거립니다. 세상에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 꼴이 되다니.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뭐. 그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보다는 비웃음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굳이 복수라는 말로 이 일을 정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형님이 제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제가 겪었던 고통과 서름에 대한 세상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떡볶이를 만들고 김밥을 말고 순대를 썹니다. 끓어오르는 오뎅 국물 속에는 제 땀과 눈물,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된 정의가 함께 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떡볶이 국물과 오뎅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원한 사이다처럼 들립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제 삶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더 이상 누구와 비교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누구와 비교당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꼭이요. 이번 사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